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의 노후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의 노후는 정말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말기암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진료를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됐었는데 군복무를 일반 군대를 가진 않고 공중보건 의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진료를 하면서 군복무를 했었어요. 공중보건 의사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같은 직종을 가진 의료인들이 의료 취약지에 배치가 돼서 보건소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중보건 의사로 배치를 받았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주로 의료 취약지라고 하니까 사실 뭐 도시에는 거의 없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곳은 자리가 거의 없고 이제 수도권에서 멀리 벗어나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거의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냥 발령을 받으면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고향인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배치를 받게 돼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시골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보건소 같은 곳을 가시면 굉장히 새파랗게 젊은 의사들이 있는 걸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분들이 바로 공중보건 의사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특이한 건 보통 공중보건 의사는 거의 해당 지역의 보건소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돼요. 혹은 보건소에 소속된 보건지소 같은 곳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요양병원에 배치가 됐어요. 당연히 사립병원은 아니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요양병원에 배치가 돼서 그곳에서 3년간 복무를 하게 되었었는데 사실 공중보건 의사들이 그렇게 요양병원에 가거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사실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꿀을 빤다고 하죠. 환자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진료를 거의 안 하고 쉬는 시간도 많고 그런데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그런 보건소와는 환경이 많이 다르고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소속된 직원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직역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갈 때만 해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곳에 일하는 환경이 어땠냐면 의료진은 총 3명이었고 저는 군복무를 하면서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2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군복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일반 의사 선생님이셨고 굉장히 연배가 높아서 한 50대, 60대 정도 되신 선생님들이셨어요. 한 분은 정형외과 선생님, 한 분은 내과 선생님, 그리고 그 요양병원이 총 3층으로 돼 있었는데 1층이 이렇게 의료진들이랑 나머지 뭐 식당이나 뭐 아닌 기타 직원분들 뭐 근무하시는 환경이었고 2층이 여자 입원실, 3층이 남자 입원실 그런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이 대략 70명에서 80명 정도 되셨고 주로 이렇게 병동을 회진하는 일을 많이 했고 뭐 당직을 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해서 이제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니까 얼마나 의욕이 많이 넘쳤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막 환자분들 진료도 많이 하고 싶고 빨리 이렇게 증상이 호전되는 것도 보고 싶고 사람들을 많이 낫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어땠냐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차트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 말기암, 백혈병, 치매 이런 굉장히 중증 질환의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환경도 아니었고 주로 침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내과 질환이나 통증 질환 같은 것들을 이제 뭐 페인 컨트롤 하는 역할 정도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근무를 시작하고 몇 달간 지켜보니까 옆에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내과 선생님도
사실 뭘 딱히 하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주로 증상에 따른 약물 처방 많이 하셨고, 뭐 소화불량 있으면 소화제 처방하고,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처방하고, 불안하면 항불안제 처방하고, 뭐 이런 식이었고, 특별히 어떤 치료적으로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곳은 요양병원이 호스피스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상 호스피스처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이미 대학병원 같은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했다가 실패를 하시고 임종까지 증상에 대한 완화적 치료를 하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환경을 가진 곳이었어요. 제가 그때 연명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한국은 뭐 안락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불법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저도 사실 기본적인 의료인으로서 마인드가 나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해봐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연명치료라고 하는 거는 마치 환자분이 사실상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데 심장이 멎으면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심장을 살려내고 호흡이 멎으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이런 식으로 환자분은 사실상 죽어있는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뛰게 해서 살아있게 만드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 반대로 요양병원에서 저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했던 치료는 완화적 치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분의 특정 질환, 예를 들면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이 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암에 걸려보신 분이거나 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암에 걸리면 이 암 자체가 아니라 다른 증상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밥을 잘 못 먹기도 하고 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 심하기도 하고 뭐 수면부터 해서 피로나 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환자분이 임종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걸 완화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요양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 주신 거를 보면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진통제를 많이 썼어요. 주로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 펜타닐이라던가 모르핀 같은 통증이 심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통증을 줄여주는 약들도 많이 썼고 환자분들을 보면 특히 치매 환자분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인 문제를 사실 좀 드러내시거든요. 불안해 하시거나 뭐 잠을 많이 못 주무시기도 하고 아니면 좀 폭력적으로 변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로라제팜, 디아제팜, 졸피뎀 같은 여러 가지 신경계열 약들을 쓰기도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거기서 적극적으로 한약 처방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주로 침치료 같은 위험하지 않은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내과 질환과 통증 질환들을 주로 증상 치료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는 이런 완화적 치료에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막 내 마음은 아무리 환자분들이 증상이 심해도 이런 것들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사실상 뭐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거든요. 심지어 그곳 환자분들은 입원을 하실 때 DNR이라고 하는 서약서를 받게 되는데 DNR이란 환자분이 이제 심장이 곧 멈출 것 같다는 사인이 와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입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죽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근데 언제 이런 생각이 좀 바뀌었냐면 제가 3년 동안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꽤 많은 환자분들의 사망 선고를 직접 하게 됐었는데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이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특정 암 같은 경우는 임종 직전에 환자분들이 거의 겉에서 보면 사실 이게 정말 뭐 사람의 형체인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식사도 거의 못 하시고 이제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 옆에는 이제 바이탈 잰다고 막 산소호흡기랑 막 이렇게 재고 있는데 음식을 못 드시니까 이렇게 혈관으로 뭐 수액을 맞아서 영양을 보충하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다 빼빼 말라서 이렇게 팔이나 뭐 이런 데 뼈밖에 없고 뭐 복부에도 갈비뼈밖에 없고 뭐 거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환자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환자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함으로써 사실
좀 더 편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당연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가녀린 몸으로 밥도 못 드시고 이렇게 또 수액도 맞아야 되고 또 하루에 먹어야 되는 약은 또 수십 가지고, 약을 드셔도 뭐 계속 아프고 힘들고 잠도 안 오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괴로운데, 조심스럽게 본인도 너무 힘들고 지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친구의 아버님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사람이 많이 아파서 죽기 직전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나니까,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직접 겪어보진 못했으니까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락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뭐 인터넷이나 서적 같은 걸 찾아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꽤 많거든요. 저는 그때 어떤 거에 좀 꽂혔었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일대학교의 3대 명강의 중 하나를 책으로 엮은 거고, 영문 이름은 그대로 데스, 죽음이에요. 이 데스의 저자 셀리 케이건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 현생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죽음이 우리 삶의 일부인 이유, 이렇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더 진심으로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특히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정말 일반인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스트레스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고, 혹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일에 대해서, 뭐 이 외에도 큰 사고와 같은 트라우마, 뭐 누군가의 죽음, 이별,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데 저는 이런 갈등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거의 7, 80대가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전부터 평균 수명이 50대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꾸준히 늘어오긴 했지만, 그래봤자 사실 고작 30년이거든요. 그리고 8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저도 그렇고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많이 느끼는 건, 마치 사람이 사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 평균 수명으로만 따져도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저희 부모님도 평균 수명보다 절반을 넘게 사셨고, 저 역시도 평균 수명 대비했을 때 3분의 1을 넘게 살아왔거든요. 또 마지막 노년기에는 사실상 어떤 적극적인 사회활동 같은 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대에 따라 그게 뭐 5년인 사람, 10년인 사람, 그래도 20, 30년인 사람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데 결국 이런 상황들이 언젠가는 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아주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이건 환자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임종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 상태도 있으시고 일반적인 대화도 가능한 환자분들도 계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나눴거든요.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건데, 오히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아이 같아진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이번 병동을 가면 굉장히 재밌는데 보통 한 병동에 한 6명, 많으면 8명까지 입원을 해 계세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마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처럼 굉장히 작은 것에 막 까르르 웃고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분들끼리 막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또 그 환자분들끼리 그 사소한 유치한 걸로 다툼, 이런 마치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 요양병원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셨었죠. 이게 막 색종이 접기나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나 이런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하는 활동을 그대로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가족분들이 면회를 오실 때입니다. 이분들도 사실 다 의식이 멀쩡하신 분이든 혹은 뭐 치매 때문에 약간 기억 같은 게 잘 안 나시는 분이든 병원에 있는 거 다 싫어하시거든요. 다 집에 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아마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족분들께서도 환자분을 계속 집에만 모시고 계시는 게 힘드니까 입원을 하신 거일 텐데, 거기 계신 모든 환자분들이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자녀나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요양병원 밖에서 이렇게 잠깐 산책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다가오면 돈이나 명예, 심지어 뭐 건강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소한 뭐 가족과의 만남, 뭐 하루를 잘 보내는 것,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아프지 않는 것, 이런 사소한 거에 되게 감사해야 한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아프거나 죽음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이런 거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뭐 다들 돈에 관심 많을 것 같고 뭐 명예도 관심이 많고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금전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어요. 제일 소중한 걸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찾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막 집착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배우자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건강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건강 관리를 오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관리를 해서 한 뭐 70살까지 살 거를 80살까지 살아야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요즘은 의학 기술이 하도 발달을 해서 수명은 사실 대부분 길게 삽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냐 아니면 안 건강하게 오래 사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의 노후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의 노후는 정말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예를 들면 똑같이 80대신데 80대시면 사실 고령이죠, 나이가. 80대신데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심지어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나이가 80대가 아니라 이미 한 6, 70대부터 예를 들면 허리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운동은 고사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두 환자분,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건데, 이런 차이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은 오래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후회 없이 더 만족감 있게 살기 위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유럽 사회의 상류층과 중산층, 하류층이 각자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각각 사회의 계급별로 건강을 다루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줍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상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일종의 사치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음주와 흡연으로 많이 풀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상류층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류층 사람들은 건강관리도 마치 돈과 같은 자산으로 여기고 내가 부리는 하나의 사치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신체 자체가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하거나 수면 관리 등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것 자체를 삶의 효율을 더 높이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많은 사치를 부리고 싶어 하잖아요. 비싼 물건, 뭐 명품 가방,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상류층의 사치를 따라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류층들이 따라하는 사치 중에 가장 할 만한 건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류층의 사람들이 부리는 사치를 똑같이 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떤 물건이나 금전적인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건강이라는 것도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퀄리티를 더욱 높이고 상류층이 부리는 사치를 나도 부릴 수 있다는 걸로 인지를 하면 좀 더 뭐 여러 가지 밥 먹는 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힘든 행위고 습관인데,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감히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계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의료인으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직면하면 지금의 삶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우리 삶에 뭐가 더 중요한지 직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게 결국은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거랑 똑같고요. 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이유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오늘 하루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분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